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네, 이게 뭐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기업들이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건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구체적인 지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가이드라인 안에 어떤 원칙들이 있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파헤쳐 보면서요. 도대체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게 그냥 법조항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법으로는 고용 형태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법은 있죠. 근데 그걸 실제 회사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하는 실제 사례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좀 노력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데 더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이런 거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법 지키는 걸 넘어서서 서로 좀 상생하는 노사관계 만들고 또 기업도 더 성장하고 그런 걸 같이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좀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 맞죠?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상여금, 복지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 원칙이죠. 그럼 누구랑 비교하는 건가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비교 대상이 명확해야죠. 같은 회사,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입니다. 그냥 유사한 업무요. 네, 기간제 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비교하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그러니까 풀타임 근로자하고 비교해야죠. 그리고 파견 근로자는 그 파견 나가서 일하는 회사, 그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랑 비교하는 겁니다. 아, 파견은 좀 다르군요. 파견 보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곳의 직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 환경이 거기니까요. 여기서 또 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는 개념, 이게 좀 중요해요. 네,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직책 이름이 같다고 무조건 같은 업무는 아니겠죠. 실제로 하는 일이 뭔지, 어떤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지,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돼요. 아, 예를 들면요. 가령 똑같이 사무보조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 복사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중요한 문서를 다루거나 외국어 능력이 꼭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름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뭘 하는지를 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원칙이 하나 있던데요. 그 두 번째 원칙이었던가요? 복리후생 관련 내용 말씀이시죠? 네, 근로 내용이랑 직접 관련 없는 복리후생, 식비나 교통비 같은 거요. 이런 건 설령 하는 일이 좀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되게 강력한 권고 아닌가요? 적극 노력이라니. 상당히 의미가 깊은 부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건 아니지만 적극 노력하라고 쓴 건요.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본적인 복지만큼은 고용 형태 따지지 말고 좀 제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라는 메시지거든요. 아, 문화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같은 데서 일하는 동료인데 기본적인 존중은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네. 그거 말고도 노조랑 맺은 단체 협약이 차별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거나 또 차별 시정 신청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 주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아, 그건 당연하죠. 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건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아까 파견 잠깐 얘기했지만 파견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그 근로자를 쓰는 사용사업주한테도 차별하면 안 될 의무가 있고 또 필요한 정보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들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구체적인 항목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임금이겠죠. 네,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정할지는 회사가 정하겠지만 고용 형태가 유일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사례를 보면 A사 사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근속연수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데 1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임금이 그대로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속이라는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면 그 이유가 단지 고용 형태 때문이라면 그건 차별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또 다른 사례로 비사 버스 운전사 경우도 좀 흥미로워요. 아, 버스 회사요? 네. 처음에는 정규직이 맡은 노선이 더 힘들어서 임금을 더 줬는데
나중에 노선이 개편돼서 기간제 근로자 업무 부담이 비슷해졌거나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런데도 과거에 정해진 그 임금 차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객관적인 가치, 난이도나 업무량이지 과거 기준이나 고용 형태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명확하네요. 임금 다음은 각종 수당인데요. 여기서 좀 은근히 차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가이드라인 A 사례처럼 연장 근로수당 가산율을 정규직은 80%, 기간제는 50% 이렇게 다르게 주는 건 너무 명백한 차별 같고요. 네, 그건 그렇죠. 법 위반 소지도 크고요. 근데 비사 사례는 약간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팀장이라는 직책은 똑같은데 정규직 팀장한테만 직책 수당을 준다면요. 이것도 결국은 실제 그 팀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또 업무 범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팀장도 정규직 팀장이랑 똑같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면요.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책 수당 안 주는 건 차별 소지가 아주 크죠. 아, 실제 하는 일과 책임이 같다면 줘야 한다. 네, 시사 사례도 비슷해요. 똑같이 고객 상담 업무하는데 정규직한테만 직무수당을 준다거나 또 D사처럼 똑같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파견 근로자 Z에게는 위험수당을 안 준다. 이것도 다 같은 논리입니다. 네네. 실제로 하는 일의 가치, 위험한 정도, 책임 이런 걸 공정하게 평가해서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파견 근로자 경우는 아까도 잠깐 나갔지만 좀 더 복잡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 일하는 곳이랑 고용한 곳이 다르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아, 실제 쓰는 회사의 책임이요? 네.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걸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옆에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파견업체한테 비교 대상 근로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 정보를 알려주고 또 파견 근로자한테 차별적인 대우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파견업체 소관이다, 우린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정보가 없어서 몰랐다. 우리 직원이 아니라서 몰랐다. 이런 변명이 통하기 어렵게 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정기 상여금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상여금, 아니면 분기별로 나오는 그런 보너스 같은 거죠.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요. 이것도 고용 형태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똑같고요. 네, 동일합니다. A사 사례처럼 같은 청소차 운전하는데 무기계약직은 맞고 기간제는 못 받는다. 이건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거고, 네,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요. B사은행 사례는 좀 더 복잡한데 지급 기준 자체를 다르게 한 거네요. 정규직은 기본급 기준으로 주고 기간제는 연봉액 기준으로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간제가 더 적게 받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네, 지급 기준 자체가 달라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다면 그 기준 설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없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는 경영성과금인데요. 이건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주는 거니까 이건 차등 지급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지급하는 방식에서 고용 형태가 슬그머니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A사 사례처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정규직은 성과평가를 거쳐서 성과금을 받아요. 근데 기간제는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낮은 금액을 준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 평가 기회 자체를 안 주는군요. 네. 기간제 근로자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사 사례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아예 성과평가 대상에서 빼버리고 성과금을 한 푼도 안 준다. 그것도 명백한 차별이죠. 네. 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당연히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액을 정할 때는 풀타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적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그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됩니다. 아,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건 괜찮군요. 네, 시사의 파견 근로자 특별상여금 차별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여도 같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냥 고용 형태 때문에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것도 개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금, 수당, 상여금, 성과금처럼 비교적 이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상들이었다면요. 이제 5번째 항목,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적극 노력 권고가 적용되는 항목들이 많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뭐 식비, 교통비, 경조사 지원 이런 것들이요. 이거 진짜 단순히 같은 일을 하냐 마냐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일의 대가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과 환경에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종 유사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관계없이요? 네. 여기서 핵심은 소속감, 그리고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 동료인데 누구는 식당 이용 쿠폰을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게 단순히 밥값 몇천 원의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기분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외감도 느끼고 아, 여기는 나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구나. 이런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가이드라인 보니까 사례가 엄청 많던데요. 네, 정말 많죠. 이걸 다 일일이 보기는 좀 어렵고 크게 몇 가지 묶음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첫째는 뭐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할까요? 식비. 아까 사례 A처럼 단시간 근로자한테 식비 안 주는 거. 사례 B처럼 파견 근로자한테 식비를 적게 주는 거. 또 교통비. 사례 C처럼 자가용 출퇴근하는데 기간제 근로자한테 유류비 안 주는 거. 사례 D처럼 야간 택시비를 기관제한테만 딱 정해진 금액만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아, 식비, 교통비. 네. 둘째는 생애주기 및 가족 지원 항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경조사비나 경조휴가. 사례 A처럼 기관제한테 경조사비를 적게 주거나 사례 B처럼 경조휴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좁게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출산, 보육, 가족 관련 수당들. 이건 법으로 꼭 줘야 하는 거 말고요. 회사가 추가도 지원해 주는 경우예요. 사례 A, B처럼 기관제한테 보육수당이나 가족수당 안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자녀 유무나 부양가정 유무 이런 동일한 기준으로 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셋째는 건강 및 개인 성장 지원으로 묶어볼 수 있겠네요. 병가나 병휴직 같은 거요. 사례 A처럼 기간제한테는 무급병가를 준다거나 사례 B처럼 단시간 근로자한테 유급병가를 근로시간 비율보다 더 적게 주는 경우. 또 건강검진 지원할 때 유급 무급 처리 다르게 하는 거. 사례 A. 교육훈련 기회나 자기개발비 지원해서 기간제를 빼거나 제한하는 거. 사례 A, B. 그리고 뭐 복지 포인트나 우리 회사 제품 할인 같은 그런 복리후생 제도에서 기간제를 제외하거나 적게 주는 거. 사례 A, B.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야, 정말 많네요.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근무 환경 관련입니다. 휴게실, 식당, 뭐 체력 단련실, 기숙사, 통근버스 이런 회사 안팎의 시설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시설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례 A처럼 기간제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 만들고 뭐 온풍기 같은 비품도 다르게 설치한다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휴게실까지요? 네, 특히 직장 어린이집 이용 같은 경우는 법으로도 아예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못 박혀 있고요. 이렇게 쭉 묶어보니까 정말 직장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복리후생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특히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꽤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적극 노력이라는 권고 수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분명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금지 이렇게 못 박지 않고 적극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당장 모든 걸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왜 차이가 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라도 그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직원한테 비싼 복지 포인트를 똑같이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회사 시설 이용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지용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죠. 네, 단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노력이 길게 보면 직원들 만족도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여서 결국 회사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노력들을 그럼 회사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혹시 차별 요소가 있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자율 점검표라는 게 같이 들어있어요. 아, 체크리스트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 항목들 이걸 쭉 보면서 우리 회사는 어떤가 이렇게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경영진들이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해봤는데 우리 회사가 좀 개선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라는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요? 네,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데요. 전문가가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진단도 해주고 개선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 무료로요? 네, 교육이나 상담도 지원하고요. 이건 사업주든 근로자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나는 이미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적인 구제 절차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요? 네, 다만 주의할 점은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요. 6개월이요? 네. 노동위원회는 이제 조사를 해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고요. 만약 차별이 인정된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차별적인 처우를 중단하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으로 배상하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상까지도요? 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명백하게 고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차별을 했다, 이런 악의적인 경우에요. 이럴 때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도 가능합니다. 3배나요? 와. 네, 이건 그냥 단순히 손해본 거 돌려주는 걸 넘어서서 아주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들어보니까 핵심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 임금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복리후생까지도요.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업이 스스로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처벌이나 규제를 하려고 만든 거라기보다는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노사 문화를 만들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내가 여기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럴 때 비로소 조직 전체의 역량도 커지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질 테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회사에게도 또 근로자에게도 모두에게 중요한 첨부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신이 일하는 곳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과 기여에 따라서 당신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중에 어쩌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